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딥러닝이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수업에서 딥러닝이 뭔지 배운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가볍게 듣던지 아니면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딥러닝 또는 AI, 꼭 같은 말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AI라고 했을 때 이건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를 또는 영상을 인식하거나 확인하는 기술, 또는 음성을 인식하거나 문자를 해석하는 기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알파고처럼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기술과 무엇인가를 새로 설계하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흔히 AI라고 부르고, 이것들이 우리 산업계라든지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흔히 잘 알려진 것 또는 성능이 가장 파퓰러하게 알려져 가지고 우리 이미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컨볼루셔널 뉴럴넷을 이용한 이미지 처리입니다. 아마 기사에서 본 적이 있을 텐데 어떤 연구에서 사람이 직접 사진들을 보면서 누군지 그 사람의 이름을 맞추는 게임을 했을 때 사람의 성능이 95%, 사람이 한 결과가 95%의 정확도를 보였는데, 구글이 만든 페이스넷을 이용했더니 99.6%가 나와서 이게 사람보다 더 잘하는 AI가 개발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비슷한 기술을 이용하면 경찰이 이제 안경을 끼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중에서 범죄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기술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일부 나라에선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걸 위한 네트워크는 또는 뉴럴 네트워크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영상들을 처리하기 위해 설계된 네트워크입니다. 또 다른 것들은 이렇게 아마존 에코라든지 몇몇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비서 서비스처럼 내가 말로 했을 때 그 음성을 이해하는 기술인데요. 이것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은 Recurrent Neural Net이라는 RNN이라는 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합니다. 사실 이런 게 음성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문자열에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그 예로 모 사이트에 들어서 여러분이 한글로 이렇게 뭔가를 치면 그걸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주는데요. 그 번역 실력이 예전에보다 이 RLN을 이용했을 때 훨씬 더 높아져 가지고 현재는 꽤 정확한 영어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Reinforced Learning이라는 새로운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사실은 굉장히 옛날부터 존재했지만 딥러닝과 결합을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딥러닝을 이용한 Reinforcement Learning을 잘 학습을 하면 우리가 어릴 때 한 적이 있는, 또는 내가 어릴 때 한 적이 있는 이런 브레이크아웃이라는 벽돌 깨기 게임을 사람보다 더 잘하는, 예를 들어서 방금 플레이처럼 한쪽 면을 막 구멍을 내서 공을 집어넣어서 많은 점수를 얻는 이런 전략들은 사실 어릴 때 제가 하기 되게 어렵던 전략이었는데, 이런 기술들도 뉴럴넷이 배우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흔히 많이 듣는 얘기들,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AI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머신러닝이라는 얘기들도 하고 딥러닝이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일종의 AI는 굉장히 큰 컨셉이에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했을 때 마치 이것은 인공지능,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은, 여러분을 대처할 것 같은 그런 식의 굉장히 큰 컨셉이고, 사실 여기에 우리의 현재 기술이 이런 것들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어쨌든 이건 굉장히 큰 기술이고 그것의 한 파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입니다. 머신이 뭔가를 배워서 이걸 통해서 머신이 학습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그 머신러닝의 한 카테고리가 딥러닝이라고, 딥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뭔가를 그죠? 기계가 뭔가를 하는 것을, 또는 컴퓨터가 뭔가를 하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카테고라이즈를, 또는 이게 어느 게 상위 개념이고 하는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AI 또는 현대로서는 딥러닝이라고 해야겠죠. 딥러닝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를 얘기한다면 굉장히 오래된 분야이고, 처음 그 컨셉이 나온 건 40년대, 50년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다음 수업이 이 perceptron이라는 수업인데 어떻게 보면 이 perceptron이라는 뉴럴넷이 처음 개발된 게 1957년 정도인데 이 구조의 일부가 현재도 계속 쓰이고 있는 걸로 보면 이게 굉장히 이노베이티브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잘 이용해서 멀티 레이어로 쌓았더니 엑소거 프로블럼이라는 굉장히 재밌는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까지 풀고 나서는 한동안 뭐 더 이상 이노베이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뉴럴넷에 대한 연구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가 이제 새로운 기술,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또 뭐 한동안 관심이 있다가 이 백프로퍼게이션을 이용해서 러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러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한동안은 또 뉴럴넷이 더 이상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야가 됐다가 최근에 2006년에 일종의 백프로퍼게이션에 의한 베니싱 그레디언트라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최근에 새로 생긴 이런 딥러닝의 새로운 웨이브가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 뒷부분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든지 아니면 요 그 백프로퍼게이션 내용들도 뭐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뉴럴넷이 언제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슨 일이 실제로 벌어졌느냐라고 인지되기 시작했던 건 대략 2012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미지넷 챌린지라고 굉장히 어려운 챌린지입니다. 15밀리언 개의 이미지가 22,000개의 종류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이제 맞추는 게임이에요. 맞추는데 기존에는 뭐 SVM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들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에러가 0.26 이 정도로 에러가 나오면서 성능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는데 2012년에 이 AlexNet이라는 새로운 딥 뉴럴넷 기반의 첫 번째 딥 뉴럴넷이에요. 이 이미지 넷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성능을 많이 개선한 첫 번째 뉴럴넷입니다. 그게 2012년에 AlexNet이 우승을 하면서 사람들이 눈치를 챘어요. 이런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면 이미지 인식의 성능이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생각을 해보면 숫자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에라가 여기서 원래 그전 해까지 2011년까지만 해도 0.26이었다가 2012년이 되면 확 줄게 됩니다. 0.16으로요. 이건 굉장히 큰 프로그레스거든요. 이후에는 뉴럴넷을 이용한 특히 딥뉴럴넷을 이용한 메소드들이 이 이미지넷의 성능을 드라마틱하게 성능 향상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딥이라고 얘기하는 레이어의 개수도 점점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2014년에는 19개의 레이어에서 2015년이 되면 152개의 레이어가 되고 그러면서 에러율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략 2014년, 5년이 되면 이제 진짜 큰일이 났구나. 이 분야가 그냥 영상 쪽에서만 레볼루션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임팩트를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2016년에 알파고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벤트를 함으로써 전 국민이 다 알게 된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딥뉴럴넷이라고 했을 때 딥이란 말은 어디서 왔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대단히 단순합니다. 예전에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퍼셉트론이나 엑소어를 풀기 위한 퍼셉트론도 다 레이어 숫자가 하나 또는 두 개 이렇게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 레이어 숫자를 많이 늘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lexNet만 해도 레이어 숫자가 8개가 돼가지고 예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졌던 거죠. 물론 AlexNet 전에도 이렇게 레이어를 여러 개 쌓으려고 노력은 했었지만 그 레이어를 쌓을 때마다 갖게 되는 weight이라는 트레인 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결정할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 레이어 많은 것들을 쌓아봤자 특별한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딥은 이해를 했는데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왜 이게 뉴럴 네트워크이냐 라고 했을 때는
이 구조 자체가 우리의 뇌에 있는 뉴런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게 생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되게 러프하게 얘기하면 되게 비슷한 구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뉴런을 보면 덴드라이트라는 입력을 받는 곳들이 있고 이 덴드라이트는 굉장히 다리가 많죠. 다시 말해서 입력을 여러 군데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뉴런의 핵 쪽을 보면 소마라 부르는 핵 쪽을 보면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그 덴드라이트에서 받아들인 입력들이 썸됐을 때 그리고 그냥 썸이 아니라 그 특정 영역 이걸 엑손 힐록이라고 부릅니다. 엑손 힐록에서의 그 전압의 값이 일종의 웨이티드 된 썸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뉴런 그 덴드라이트에서의 엑손 힐록까지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웨이팅 팩터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웨이팅 팩터가 덴드라이트의 위치가 다들 다르고 거리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일종의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웨이팅을 건 것들의 합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렇게 엑손 힐록에서의 값이 어느 threshold를 넘으면 엑손을 따라서 액션 포텐셜이 발생을 하고 만약에 그 threshold를 넘지 않으면 아무런 신호가 나가지 않는 거죠. 이 구조 자체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뉴럴넷과 어느 정도 비슷한 것들이 꽤 있어서 우리가 이걸 뉴럴넷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비슷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perceptron, 굉장히 단순한 perceptron의 뉴런 하나를 떼서 봤을 때는 이런 구조입니다. 인풋이 들어오고 웨이트이 있어서 각각의 인풋에 대해서 이 웨이트를 곱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더한 값이 우리의 activation function이라는 nonlinear function을 통해서 어느 값 이상이 되면 아웃풋이 나가고 예를 들어서 1이 나가고 어느 값 이하가 되면 아웃풋이 안 나가고 또는 마이너스 1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베이직한 뉴런입니다. 물론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이나 이렇게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렇게 단순한 구조를 갖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모양의 함수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단순한 예를 들어 보인 거고요. 이렇게 이런 뉴런 하나를 이용했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두 가지 종류의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입력이 뭐 키, 나이, 몸무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얘들의 입력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많은 사람 또는 적은 사람 이렇게 나누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뉴런들을 여러 층을 쌓게 되면 굉장히 새로운 기능을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두 층만 쌓아도 히든 레이어가 중간에 있는 레이어를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라고 했을 때 이런 레이어를 두 층만 쌓아도 앞에서 못하던 굉장히 특이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요. 어떤 결과냐면요.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처럼 XOR 프로블럼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우리가 나눠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고 지금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몸무게와 키가 있었을 때 키가 작은 사람과 몸무게가 작은 사람 또는 키가 큰 사람과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 이 두 분류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고 나머지 키가 작고 몸무게가 크다든지 아니면 키가 크고 몸무게가 작은 사람들을 또 하나의 분류로 나눠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input layer, output layer 이것들을 뉴런이라고 부른다는 것. 그 다음에 뉴런에는 그 웨이트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이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이 웨이트들이 우리가 트레이닝하는 핵심 내용들입니다. 핵심 파라미터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레이어를 우리가 히든 레이어라 부른다는 거.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우리 외우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의 내용은 이제 딥러닝에서 러닝이 뭔지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뉴럴넷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얘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웨이트들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이 러닝이란 말이 온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쓴 숫자를 인식시키는 것을 이 딥뉴럴넷에 가르칠 때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5를 입력으로 집어넣었다면 그 정답인 5를 뉴럴넷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입력이 들어가고, 입력은 손글씨 O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출력으로는 이게 O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뉴럴넷에. 이렇게 러닝을 하는 방법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합니다. 지도학습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미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한테. 그리고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레이블이라고 부르는 레이블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5다 또는 이거는 6이다. 이렇게 레이블이 결정돼서 각각 이 입력과 레이블을 각각 같이 뉴럴넷에 가르쳐 줌으로써 그걸 보고 뉴럴넷이 아, 이건 5구나 하고 배우는 것, 6이구나 하고 배우는 것을 우리가 바로 슈퍼바이즈 러닝을 합니다. 다시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 이번 챌린지에서는 이 슈퍼바이즈 러닝만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라든지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른 자료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또 하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 바뀌느냐, 뉴럴넷에서 무엇이 바뀌느냐라고 했을 때 이 웨이트들이 바뀝니다. 네.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있는 그 웨이트 값들이 바뀌는 것이 학습의 핵심 내용이고, 그럼 이 웨이트들이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는 약간 얘기가 어렵고 다시 한번 더 돌아와서 얘기할 거고, 사실 챌린지 전체에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일단 loss function이라는 걸 정의를 해요. 다시 말해서 5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손글씨 5를 넣었을 때 정답이 5가 나오면 로스는 0인 거예요. 근데 5를 넣었을 때 6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틀리면은 로스가 있는 거죠. 그런 특정한 값이 나오게 되고, 로스가 생겼을 때 또는 그런 것들을 잔뜩 모아서 이런 로스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태워가지고 또는 각각을 편미분을 해가지고 각각의 웨이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결정을 하고, 이게 바로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불러요. 가장 위에 상위 단계에서 우리가 로스를, 아웃풋 단계에서 우리가 로스를 계산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그 계산 결과를 가지고 그 앞에 단계, 그 앞에 단계, 그 앞에 단계 쭈루루 체인 룰을 이용해서 웨이트들이 어떻게 상관이 돼 있는지, 로스의 그레디언트가 웨이트들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계산하는 게 바로 백프로퍼게이션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뉴럴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였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백프로퍼게이션을 하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존의 웨이트 대비 새로운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냐면 바로 아까 구한 그레디언트 값에다가 러닝 레이트라는 일종의 얼마나 우리가 빨리 배울 건지를 결정하는 함수 하나를 곱해가지고 옛날의 웨이트를 새로운 웨이트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업데이트를 굉장히 많이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굉장히 잘 퍼포밍한 뉴럴넷을 만드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딥러닝의 러닝 과정이라고 합니다. 네, 방금 설명 되게 어려웠죠? 네, 괜찮아요. 우리 다시 가서 요거 다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딥러닝 아키텍처에 대해서 잠시를 얘기하면, 첫 번째 아키텍처, 우리가 흔히 볼 두 가지, 이번 수업에서 볼 두 가지 아키텍처를 보여줄 텐데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이런 식의 구조를 가져요. 1차원적인 입력이 들어오고 1차원적인 아웃풋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종의 벡터가 인정으로 들어오고 벡터가 아웃풋으로 나가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챌린지에서 하는 건 어떤 거죠? 우리 챌린지에서 하는 건 이미지가 들어가고 이미지가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적어도 이미지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CNN이라 부르는 컨볼루션 뉴럴넷입니다. 입력으로 이미지가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256 by 256짜리 이미지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출력으로 여기에서는 최종 출력이 카테고리, 요 구조 자체는 고양이다, 아니면 이게 비행기였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출력은 숫자로 나왔었는데, 실제로 우리는 요 구조를 바꾸어서 이미지가 출력으로 나가도록 뉴럴넷을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두 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뉴럴넷 아키텍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왜 지금 시점에서 이 뉴럴넷이 또는 딥러닝이 이렇게 큰 성공을 하였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 키 포인트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성공적으로 조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첫 번째가 방금 보여줬던 뉴럴넷이라는 아키텍처가 이제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트레이닝 하는지,
어떻게 뭐 변형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게 됐어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뉴럴넷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이 웨이트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웨이트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웨이트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값들을 굉장히 릴라이블하게 학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우리가 뉴럴넷을 학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데이터가 대략 7,000장 수준의 뇌영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있어야 됐는데 지금이 또 빅데이터 세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을 데이터도 많고 뉴럴넷 아키텍처도 복잡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GPU라는 Specialized and 일종의 데이터 프로세싱 뭐 하드웨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가 겹쳐져 가지고 지금 이 딥러닝 붐 또는 AI의 뭐 초기 단계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딥러닝의 오버뷰 렉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렉처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퍼셉트론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해피 챌린지